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안녕하세요. 신성원 아나운서 대신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노벨상 발표가 지난 14일 경제학상 발표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발표 이후 올해의 진정한 승자는 인공지능 AI였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리학상과 화학상 수상자가 모두 AI를 연구했거나 AI를 이용한 과학자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2022년 말 챗 GPT로 열풍이 불기 시작한 AI가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AI에 대해서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러시아 소식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에서 황당한 정당이 등장했습니다. 이름이 맥주 애호가 당인데요. 가짜뉴스처럼 장난스러운 이름이지만 실제로 정치 진출을 꾀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예전에도 이 정당이 실제로 존재했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에 등장한 맥주 애호가 당의 정체는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이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대해서 무력 충돌 위험을 키우는 행동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매시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며 북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 외교로 복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근 평양 상공을 남측 무인기가 침범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어제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제 유가가 이틀째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5일 런던 선물 거래소 거래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배럴당 74.25달러로 전장 대비 4% 넘게 급락했고 뉴욕 상업거래소 거래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진유는 전장 대비 4.4% 하락한 배럴당 70.58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 유니필 철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하원 연설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유엔에 유니필 철수를 공식 요청한 데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오는 18일 레바논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니필은 1978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토대로 창설됐는데요. 전 세계 50개국에서 온 만여 명의 다국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이탈리아는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이슬람 국가 IS가 독일에서 열리는 성소수자 행사를 테러 목표로 지목했습니다. 테러 전문가들은 IS가 성소수자 행사를 특정해서 공격을 촉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외로운 늑대를 선동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IS는 올여름 독일에서 있었던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개최 도시 세 곳을 지목해서 위협했습니다만 실행되진 않았고 지난 8월 초에는 IS 총자가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오스트리아 빈 공연 겨냥해서 테러를 모했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인공지능 검색 기업인 퍼블릭시티의 자사 콘텐츠 사용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퍼블릭시티는 제이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생성형 AI 기반의 검색 서비스 스타트업인데요. 앞서 뉴욕타임즈는 작년 12월에도 챗 GPT 개발사인 오픈AI를 상대로 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픈AI의 경우 세계 최대 미디어 그룹인 뉴스코퍼레이션을 비롯해서
타임지, AP통신, 프랑스의 르몽드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등과 콘텐츠 이용 관련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웰싱캐스터 조윤주 씨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함께 살펴볼게요. 네, 그 전에 제가 네. 앞에 잠깐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네. 수정하겠습니다. 그 인공지능 검색 기업은 퍼플렉시티라고 합니다. 네, 퍼플렉시티. 네, 알겠습니다. 고유명사인데 죄송합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데탕트의 상징이 사라졌다. 북한 관련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네. 외신들도 이제 사진까지 같이 보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남북한 간의 데탕트, 그러니까 긴장 완화 시대 상징물이 사라진 거다라고 전하면서 어제 폭파는 북한이 남한과 단절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AP통신은 한국이 북한의 수도 평양에 무인기를 띄웠다고 주장을 한 데 이어서 이제 남북 간 사이가 좀 더 나빠지고 또 얘기를 하면서 이 북한의 도로 폭발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AP통신에서는 폭파된 도로들이 남북 평화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에서도 도로의 상징성을 주목했는데요. 국경을 넘어서 연결된 이 길들이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평화의 시대를 상징했는데 이것이 사라지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AP통신에서도 북한의 이번 도로 폭파에 대해서 김정은이 남한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소개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미 국무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매시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긴밀하게 지금 조율하고 있고 또 북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대화, 외교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북한이 최근에 평양 상공을 남측 무인기가 침범했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이 그동안에 긴장을 높이는 조치를 취한 거 아니냐라고 말했는데 북한이 쓰레기 풍선 날리고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력 충돌 위험을 키우는 그 어떠한 행동도 중단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미국이 촉구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늘 자기를 나타내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한마디를 한 건데요. 네. 이 폭파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오직 자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북한이 도로를 폭파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네. 나쁜 소식인데 오직 트럼프 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뭘 해결할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참석됐는데요. 거기서 역시 이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일부 구간 폭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국가 간의 도로교통 측면에서 한국이 지금 러시아, 중국 그리고 여러 곳으로부터 단절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물론 도로가 있긴 합니다만 직접 우리가 이 도로 통해서 왕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잘못된 정보를 마치 실제로 왕래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해서 좀 팩트 체크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북한의 도발 강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으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병 주고 약 주고 어떤 소식인가요? 네, 중동 관련 소식인데요. 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 향해서 30일 안에 가자 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은 군사 원조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중동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 대선까지 영향을 받게 되자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 측에 대해서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 12일 날 이스라엘 측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가자 지구의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하는 건데 이 편지는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전략 담당 장관에게 발송이 된 거라고 합니다. 오.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루 최소 트럭 350대 분량의 인도적 지원 물품이 가자 지구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 네. 추가로 통로를 개방하고 인도적 지원 장소에 대해서 보안 강화를 해달라고 미국이 이스라엘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0일 안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밝혔는데요. 네. 30일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 대선 지금 3주 남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미국 대선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 보도를 보면 가자 지구에 들어가는 원조 지원이 50% 정도
급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네. 사실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하마스의 재건을 막기 위해서 가자 지구의 구호 중단 계획을 맞아요. 발표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미국은 이제 인도적 지원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은 둘 사이에 어떤 대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지금 중동 정세 확전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자 지구에서 레바논과 이란까지 전선을 확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에 이란의 군사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시설 또는 원유시설이 아니라 군사시설에 대해서 공격하겠다고 미국 제기를 했고 미국도 일단 수용을 하긴 했는데요. 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을 확대를 하면서 측근들과도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동 전쟁에 대선 쟁점하면서 민주당 정부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네. 어쨌든 뭐 인도적 지원 하긴 하겠다고 합니다만 네타냐후 총리 계속 전선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병 주고 약 주고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소통관도 네. 해당 서한은 단순히 인도적 지원의 증가 필요성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느끼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달한 것이고 절대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선 앞두고 또 미국은 유대인들이 워낙 파워가 세기 때문에 유대인을 자극하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모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네네. 일단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작년 10월 달에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가자지구에서 무려 4만 2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절반 이상이 여성과 아동이고요. 미국 브라운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래 이스라엘 측에 군사 원조로 최소 197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네. 이것도 보면 약간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데 무기는 무기대로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전쟁이니까 민간인을 보호해야 되니까 인도적 지원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결론은 어쩌면은 전쟁을 멈추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또 이 와중에 미국은 이스라엘 측에 사드 배치를 해줬습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을 막기 위한 방어력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모로 이 모든 행동이 앞뒤가 맞지가 않고 전쟁이 끝나면 해결될 일인데요. 복잡하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병 주고 약 주고라는 키워드가 딱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됐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캐시카우 머니머신. 머니머신이 돈 버는 기계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네. 어떤 것 때문에 나온 거죠? 네, 누가 이런 거 하나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한 얘기인데요. 예. 자신이 만약에 재임을 하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00억 달러면 환율 고려하면은 13조 원 되는 13조 원이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만약에 자기가 승리해서 재집권한다면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느껴지는 발언이 되는 건데요. 이 트럼프가 언급한 100억 달러는 우리나라가 2026년 이후에 지불할 액수의 거의 9배 가까운 액수입니다. 사실 이제 이 분담금은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된 사안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한다면 이걸 다시 한 번 더 꺼내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렇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카고에 있었던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 참석해서 네. 내가 백악관이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집권한다면은 한국 측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머니머신, 현금 자동 지급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줄 생각이 없는데 본인만 그렇게 돈을 빼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그렇네요. 한미 당국이 이번 달 초에 2026년 방위비 분담금 책정을 했는데요. 전년 대비 8.3% 이상한 우리 돈으로 1조 5,192억 원으로 정했고 이걸 2030년까지 매년 올리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 거기에 반영해서 이 분담금을 올리기로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재임했을 때 한국 측에 50억 달러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을 처음에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안 된다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20억 달러 내게 하고 그 다음에 50억 달러를 만들려고 했다가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사실 이건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반영된 것은 1조 5,192억 원으로 책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약 20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11월 5일인가요? 맞죠? 맞습니다. 네. 11월 첫째 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말은 반드시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얘기를 할 때도 뭐 주둔하는 미군이 4만 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네. 사실 그게 아니고 28,500명이기 때문에 사실 좀 부풀려서 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경제와 비만의 상관관계라고 하시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 준비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인 일라일리가 영국 정부와 협력을 해서 비만 치료제 사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터로 복귀하고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연구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영국의 보건장관이 이 회사가 신약 치료법 개발을 해서 영국 정부가 2억 7,900만 파운드, 우리는 거의 5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는 이 회사의 비만 치료제가 근로자들의 생산성과 공공의료, 국민보건 서비스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분석하는 실제 사례 연구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실직자, 휴직자 그리고 병 관련 근로자를 포함해서 비만 환자 최대 3천여 명이 5년 동안 이 치료제를 가지고 복용하면서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그리고 일터로 얼마나 많이 돌아가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보건장관 얘기로는 비만 문제가 흡연보다도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만 때문에 결근을 하거나 또 비만이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근로자들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보겠다는 건데 네네. 실제로 2022년부터 23년까지 기준 영국 성인의 26%가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부터 16년까지는 비만 인구가 22%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비만 인구가 급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키어 스타머 총리도 체중 감량을 약물을 통해서 해결하는 부분 이번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되면은 경제가 더 좋아지지 않겠냐라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살이 빠지는 약이 나오는 건가 하고 흥미롭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비만과 경제에 상관관계가 있을지 몰랐네요. 네, 근데 물론 다들 가장 기본은 그거죠. 네. 많이 움직이고 좀 적게 먹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은 질병이 물론 개인적인 노력도 있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질병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치료 차원에서 이 약물을 복용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고 또 결근 횟수가 얼마나 주는지 또 얼마나 건강 회복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방면으로 살펴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사막의 오아시스. 근데 이게 기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야자수가 물에 잠긴 모습이 사하라 사막에서 목격이 됐는데요. 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그러면 사하라 사막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이틀 만에 1년치 강우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오아시스가 있는 야자수가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모로코 남동부 여러 지역에서 이틀간 강우량이 연간 강우량을 초과하면서 사막 곳곳이 물에 잠기는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네. 모로코 수도 라바트에서 남쪽으로 450km 떨어져 있는 한 마을에 24시간 동안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50년 만에 쏟아진 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리키 호수가 가득 메워졌다고 합니다. 모로코 기상청 관계자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것은 30년,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공기가 더 많은 수분을 포함하고 더 많은 증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렇게 짧게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날씨 변화가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도 있다고 기상청 관계자가 밝혔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로코 대부분 지역은 지난 6년 동안 가뭄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때 이 비 때문에 모로코 곳곳에 해갈이 들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네. 문제는 갑자기 너무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모로코 알제리에서 20명 넘게 사망했고요. 농부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항상 적당히 내리고 적당히 오면 좋은데 맞아요. 한꺼번에 쏟아지면 대비가 힘드니까 피해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이런 투어는 이제 그만. 프라시의회가 야간 펍크롤 여행 상품을 금지했다고 했어요. 네. 펍크롤이 뭔가요? 펍크롤은 술집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네. 술을 먹는 영국의 펍 투어처럼 그런 상품을 말하는 건데요. 네네. 프라시 의원들이 좀 더 교양 있고
우한 관광객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야간 펍 크롤 금지 조치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단체 관광, 가이드가 익히는 이런 상품은 금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프라하시 관계자는 단지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체 관광 오는 것 말고 좀 더 좀 문화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즐기는 관광객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는 프라하가 사실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네. 마지막으로 즐기기 위해서 미혼 남녀들이 여기를 많이 온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파티도 하고 술집 투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래서 있어서 인기 관광지가 된 거라고 하는데요. 네. 프라하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해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사실 뭐 체코가 맥주로 유명한 나라니까 네. 물론 매출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코젤 맥주라고 마트에 팔거든요. 이게 맛있잖아요. 체코 맥주인데요. 네. 예, 근데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밤새도록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떠들고 이제 쓰레기 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체코 호텔 레스토랑 협회 측에서도 이번 시의회 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술집을 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또 개인들 관광객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에는 큰 타격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일본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일본 네. 도쿄도가 요즘 이제 올해 말이 그러니까 이번 달 말이 할로윈데이거든요. 근데 네. 외국인 관객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시끄럽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본 도쿄도도 웬만하면은 외국인 관광객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구청장이 밝힌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빨리 알아볼게요. 보면 볼수록 우울해져요. 어떤 소식일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10대 아동 청소년들이 소셜 미디어 사용을 많이 하면서 이 아이들이 불안장애 그리고 우울증이 많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걸 봤더니요, 보통 영국 연구 결과인데요, 16세부터 18세까지 60%가 소셜 미디어 보는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쓴다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유병률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건강, 학습장애, 자폐증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물론 안 볼 수는 없겠죠. 네. 그렇지만 시간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부모님들이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릴게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One and Only Love. The very thought of you makes my heart sing like an April breeze on the wings of spring. And you appear in all your splendor, my one and only love. The shadows fall and spread their mystic charms in the hush of night while you're in my arms. I feel your lips so warm and tender, my one and only love. The touch of your hand is like heaven, a heaven that I've never known. The blush on your cheek whenever I speak tells me that you are my own. You fill my eager heart with such desire. Every kiss you give sets my soul on fire. I give myself in sweet surrender, my one and only love. The touch of your hand is like heaven, a heaven that I've never known. And the blush on your cheek whenever I speak tells me that you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후 이른바 레드팀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처분 방향을 논의합니다. 처분 결과는 이르면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4만여 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석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폭에 머물렀습니다. 내수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가 역대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폭염 가뭄으로 배추 공급이 감소하면서 김장철인 다음 달 배추 가격이 포기당 처음으로 5천 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국물가협회가 전망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품은 전국의 청년들이 입대 및 재입대를 자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전국적으로 140여만 명에 달하는 청년 동맹 간부들과 학생들이 입대와 재입대를 탄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의 책이 수상 엿새 만에 누적 판매량이 10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씨의 불법 촬영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러시아 모스크바 오선근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모스크바 오선근입니다. 네,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맥주를 사랑하는 이들의 정당이라는 의미의 일명 맥주 애호가당이 창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이게 정말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러시아 유력 현지 언론들은 지난 10월 5일에 모스크바에서 맥주 애호가당의 재창당 총회가 진행되었다고 보도했고, 재창당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들은 러시아의 정치적 혼란기였던 예전에 1994년에 실제로 당시 러시아 법무부에 등록되어 정치 활동을 했던 정당으로, 그 다음해인 1995년에 진행된 러시아 연방 하원 의회인 국가 두마 선거에서 0.62%의 저조한 득표율에 대략 4년 정도 존재했다가 사라진 정당인데요. 네. 예, 이미 3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 이 맥주 애호가당은 이번에 러시아 50개 지역의 대표로 참여한 109명의 만장일치로 재창당을 하게 되었고, 사업가 출신의 당대표로 선출된 세르게이 그리신이라는 인물은 본인은 술을 하지 않고 자신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면서 예, 맥주는 인간관계 소통에 있어 대표성을 가지는 만큼 맥주를 통해서 러시아인들의 관계 소통과 이해 중심의 정당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맥주 애호가당은 러시아 연방 법무부의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러시아의 이 맥주 애호가당이 러시아 정계나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예, 이를 위해서는 먼저 러시아 정치나 의회 구조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할 듯한데요. 네. 예,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의 정치 구조를 말할 때 보통 공산 독재 국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는 예전 소련 시절에 해당하는 말로 현재는 틀린 말로, 중국은 공사당 일당 독재가 맞지만 러시아는 어쨌든 형식상 다당제의 민주주의 형식을 시행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는 권위주의 또는 권위주의 독재 국가라는 용어가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예, 러시아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 있고, 상원은 일종의 임명직들, 그리고 하원은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러시아에서는 국가 두마로 불리고 있고, 지난 2021년 러시아 총선을 기준으로 현재 러시아 하원은 현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이 그 비례와 지역구를 합친 전체 하원 의석 450석 중에 3분의 2 이상인 324석을 차지하고 있고 네. 야당으로는 러시아 공산당이 57석, 공정 러시아당이 27석, 자유민주당이 21석,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정당이 13석에 그 군수정당 3곳이 각 한 석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현 정부 활동에 상당히 협조적인 야당들이라는 점도 러시아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맥주 애호가당은 하원 진출을 목표로 활동을 하겠네요. 예, 이 맥주 애호가당은 2026년 러시아 하원 선거를 목표로 해서 현 그 러시아 하원에서 그 네 번째로 많은 21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민주당의 의석에 도전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의 자유민주당은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정당으로 러시아 유권자들이 나름 지지를 받아왔습니다만 지난 2022년에 이 정당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대표인 극우 민족주의 정치인인 그 블라디미르 지리노스키 당수가 사망하면서 그 떨어지고 있는 자유민주당의 지지세를 이 맥주 애호가당이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총회당 시표한 만큼 단순히 그 맥주 애호가당이라는 이름 때문에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기도 합니다. 예, 러시아 의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이 선거에서 후보를 내려면 그 현 러시아 법무부 등록과 함께 최소 10만 명의 지지 서명이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맥주를 매개로 정당을 만들 정도면 정말 러시아의 음주 문화가 어떨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러시아 당국이 음주 병폐를 없애려고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러시아의 춥고 척박한 기후가 그 러시아인들의 음주 사랑 이유로 언급되기도 합니다만 네. 러시아는 이미 그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그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과도한 음주 병폐 척결을 위해서 그 적극적인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고 현재는 나름 자리를 잡은 분위기인데요. 러시아의 영혼이라는 말이 있는 보드카나 그 맥주는 술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예전에는 종종 들리기도 했습니다만, 네. 예, 현대는 러시아 당국의 강력한 그 음주 관련 조치들로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모스크바의 경우에는 밤 11시부터, 일부 지방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일반 선수점에서 보드카를 비롯한 주류나 그 와인 등의 알코올 음료는 계산 자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고, 주류에 대한 방송이나 5개 광고 또한 금지하고 있으며, 알코올 음료를 거리에서 마실 경우에 단속과 벌금 조치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청소년과 관련된 일부 기념일이나 졸업식에는 하루 종일 일반 상점에서의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예, 다만 레스토랑이나 주류 판매가 가능한 카페에서 착석해서 술을 마시는 것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일부 지역에서 상업 지역이 아닌 주거 지역에 위치한 레스토랑이나 카페의 알코올 음료 판매나 시음도 금지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러시아로 이 때문인지 모스크바를 예를 든다면 모스크바는 이러한 강력한 음주 관련 조치들 이전에는 거리에 자주 보이던 알코올 중독자들이 현재는 보이지 않고 있고, 네. 러시아의 비즈니스 문화도 예전에는 술로 시작해서 같이 술을 마셔야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문화에서 요즘은 차나 커피 한 잔에 비즈니스만을 논하는 문화로 바뀌어 있기도 합니다. 예, 이러한 러시아의 음주병폐 척결을 위한 조치들의 경우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도 한데요. 러시아의 평균 수명이 2000년대까지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이 60세를 넘지 못했었고 러시아 남성의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이기도 했었습니다만 현재는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은 68세로 여성은 79세. 평균 수명이 많이 향상되긴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러시아 남성과 여성의 평균 수명 차이가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오늘 러시아 맥주 애호가당 그리고 러시아의 음주 문화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오선근 통신원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벨 화학상과 노벨 물리학상에서 기초과학 연구자가 아닌 인공지능 AI 연구의 대부들과 연구자들이 수상자가 됐다는 소식에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노벨상까지 받은 AI는 과학계에서 존재감을 인정받았는데요. 우리 일상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아람 책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 노벨상에서 AI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대거 수상자로 선정이 돼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번 노벨상에서 AI가 이룬 쾌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쉽게 말하면 과학 연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어.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사실 사상 처음으로 이 AI 연구가 노벨상에서 상을 받게 된 건데요. 네. 이 물리학상 그리고 화학상 두 분야에서 모두 AI 관련 인물들이 노벨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노벨상이 좀 기초 순수 학문 연구에 상을 주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의 창의성 혹은 좀 과학적으로 놀라운 발견 이런 것들 중심으로 상을 줬습니다.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는 물리학상에 뭐가 받았냐면 우주와 지구의 진화에 대한 이해 이걸 도와준 연구가 상을 받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빅뱅 이후로 우주가 어떻게 진화했는가 이런 걸 연구한 것이 상을 받았고 네. 또 생리의학상 같은 경우에는 세포의 산소 감지와 적응 메커니즘 이런 걸 규명한 연구가 상을 받았거든요. 이렇게만 봐도 기존의 노벨상이 얼마나 이 자연현상의 근본 원리에 많이 점수를 주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사실 반면에 이 AI 연구는 기존의 전통적인 노벨상 연구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AI는 굉장히 여러 분야의 융합을 기초로 하는 학문이에요. 또 이 근원적인 것들보다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느냐 이 실용적인 응용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춘 경우라서 네. 기존의 순수 이론 연구에 중시했던 노벨상들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또 이게 AI라는 게 어쨌든 인간이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랑 기계랑 협력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특성을 보면 기존에는 인간의 어떤 순수한 창의성을 평가해 왔던 노벨상의 기조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물꼬가 터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단순히 도구를 넘어서 좀 더 과학의 좀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뭔가 변화가 이루어졌던 그런 노벨상이 아닐까 싶은데 아까 AI 연구로 물리학상 그리고 화학상이 이제 수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수상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먼저 발표가 된 거는 물리학상입니다. 10월 8일에 먼저 발표가 됐고요. 이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 그리고 존 호필드라는 미국 프린스턴대 명예교수가 수상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중에서 중요한 사람이 제프리 힌턴 교수예요. 이분이 AI 연구에 정말 선구자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AI 연구하는 그 사람들은 거의 이분의 제자다. 이렇게 정말요? 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노벨상이 AI 기술의 어떤 권위를 좀 인정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이때 딱 나왔어요. 근데 바로 다음 날인 9일에 노벨 화학상이 발표가 됐는데 네. 이 화학상 받은 사람들도 AI 연구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글의 자회사로 있는 AI 기업의 CEO인 데미스 허서비스 그리고 거기에 연구원인 존 점퍼 연구원이 받았고요. 네. 또 미국의 생화학자인 데이비드 베이커 미국 워싱턴대 교수가 화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근데 전체 이 5명의 수상자를 두고 보면 또 이례적인 움직임이 하나 있는데 기존의 노벨상이 거의 학계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상을 줬어요. 학자들, 맞습니다. 그죠? 연구자들. 네. 근데 이 5명 중에 3명이 구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프리 힌튼 교수는 작년까지 한 10여 년간 구글에서 정말 몸담아왔고 부사장까지 지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화학상 받은 두 사람도 딥마인드라는 구글 자회사 AI 자회사의 CEO 그리고 수석 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계가 아니라 기업에서 나온 사람들이 상을 받았다라는 것도 이번에 노벨상이 굉장히 다른 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례적이네요. 사실 연구자나 과학자를 떠오르기 마련인데 경영자인 거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그럼 이분들이 어떤 공로를 인정받은 건가요? 한마디로 물리학적으로는 AI 연구의 토대를 다졌고 네. 또 화학적으로는 생명과학 연구에 AI를
접목해서 어떤 이 인체나 생명의 비밀에 좀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먼저 물리학상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제프리 힌턴 교수는 한마디로 이제 AI의 아버지 이렇게 불릴 정도입니다. 네. 머신러닝의 원리를 발견을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건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인간처럼 생각하는 어떤 학습의 과정이 필요할 텐데 네. 그 학습의 방식의 기초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왜 물리학상이냐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맞아요. 거예요. 궁금해요. 네, AI 연구를 했는데 왜 물리학상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할 때 뉴런이라는 걸 활용을 하잖아요. 네, 네. 뉴런의 전자기적 반응을 통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실수를 바로잡는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네. 이 AI 학습에 뉴런의 방식을 좀 접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을 기초로 해서 AI를 학습을 시켰다. 융합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리학상을 받은 거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기존에는 이 AI를 훈련시킬 때 CPU라는 걸 사용했어요. 중앙 처리 장치를 네네. 사용을 했는데 이 제프리 힌턴 교수가 GPU라고 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로 AI를 훈련시키면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요즘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핫한 거 아마 알고 맞아요. 계실 텐데 엔비디아가 뜬 것도 사실은 이 사람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AI 연구에 엔비디아의 GPU가 쓰이기 시작하면서 네. 굉장히 기업이 크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학상 얘기로 좀 넘어가 보자면 네. 제프리 힌턴 교수가 AI의 아버지라면 이 허사비스는 일명 알파고의 아버지다. 아우, 아버지들이 큰 역할했네요. 맞습니다. 이 알파고 아마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맞아요. 예, 사실 이 허사비스라는 사람이 4살 때부터 체스 신동이었대요. 그 체스를 엄청 잘하는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인 건데 네. 이제 2010년도에 딥마인드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만들었고 그게 커지면서 구글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구글 안에서 알파고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체스를 잘하는 AI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알파폴드라는 걸 연구를 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 단백질 구조를 밝혀낼 수 있는 AI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화학자는 아니고 컴퓨터 과학자이자 신경 과학자인데 이 단백질의 구조를 밝혀내는 AI를 만들면서 그 알파폴드로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힌턴 교수는 AI의 아버지고 그리고 허사비스는 알파고의 아버지인데 힌턴 교수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힌턴 교수의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챗 GPT까지 등장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뭐 뉴런 이야기 좀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살짝 했는데 요즘에 이제 흑백 요리사가 또 핫하니까 네. 요리로 좀 비유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이제 초보 요리사가 있다고 할 때 요리를 딱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먹이거나 평가를 받겠죠. 그럼 이제 피드백을 받을 거예요. 이 요리가 맛이 있다, 없다, 아니면 설익었다, 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받겠죠. 그러면 그 평가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내가 어디에서 뭘 바꿔야 이 요리가 맛있어질까? 그러니까 자기의 실수를 바탕으로 고민을 이제 역추적을 해가서 네. 다음엔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행위들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제 그 과정을 기계가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또 요즘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네. 수험생분들이 수능 열심히 잘 보기 위해서 네. 오답 노트 만드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잘못 썼던 오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교정해서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를 역추적해가면서 공부를 해가듯이 네. 그렇게 공부하는 방식을 만든 게 제프리 힌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역전파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역전파 알고리즘. 네, 어려운 네. 말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대규모 신경망이라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를 찾을 때 작은 도서관보다는 큰 도서관에서 내가 원하는 답이나 정보를 찾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AI 역시 크게 큰 규모로 학습을 시켰을 때 더 똑똑하다라는 걸 이제 고안을 한 게 대규모 신경망이고 그런 부분들이 결합이 돼서 챗 GPT가 나올 수 있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쏙쏙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제 AI가 과학계에서 큰 손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사업 영역이 굉장히 넓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일단은 기초과학 분야를 보면 오늘 뭐 단백질 구조 예측 말씀도 드렸는데 네. 뭐 신약 개발, 유전
유전체 연구 이런 생명과학 분야에 굉장히 많은 돈을 쏟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이 정말 여기에 굉장히 열심인데 네. 구글이 지금까지 전체 투자액이 거의 1조 9천억 달러가 넘는데요. 달러. 네, 달러가 넘는데 그 중에서 생명과학에 쓴 돈만 우리나라 돈으로 391조 와.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노력과 돈과 자금을 투입해서 지금 생명과학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기상 예측 분야를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경우는 스톰캐스트라고 하는 AI 기상 예측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의 최첨단 모델보다도 최대 10% 더 빨리 기상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해요. 요즘에 기후 위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 재난 상황에서도 AI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 대피를 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일상에는 이제 AI가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냐 이것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뭐 사실 이 AI 초기 연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어 왔는데 네. 발전한 거는 한 2012년 정도부터 가속도가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가 제프리 힌튼 교수가 딥러닝이라는 이 머신러닝 방식을 고안한 때인데 네. 그 이후로 굉장히 빨리 지금 발전이 되고 있고요. 챗 GPT만 봐도 첫 번째 GPT가 2018년도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2022년 11월 30일 날 발표된 이후 정말 빠르게 굉장히 많은 곳들이 챗 GPT 같은 AI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뭐 그 중에서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거는 언어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외국어 잘 몰라도 네.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카메라로 비추면 메뉴판도 다 이제 번역이 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편하게 쓸 수 있는 곳으로 AI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AI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정말 많은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금융산업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요즘 진짜 보이스피싱도 엄청나게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사기를 친다든지 네. 또 자금에 대해서 뭐 세탁을 하거나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나 미국 증권거래소 같은 곳에서 AI를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데이터를 쭉 보면서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포착을 해서 범죄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사람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투자 회사들의 경우에는 돈을 버는 게 이제 숙제인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고 과거 동향이랑 맞춰보면서 시장을 빠르게 읽고 투자를 하는 그런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고 있고 또 사람들 신용 평가할 때 기존에는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봤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온라인 소셜 데이터 같은 것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떻고 이 채무가 있을 때 상환은 얼마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금융 분야에서 AI가 활약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AI의 발전이 교육 분야의 시사는 봐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또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AI를 좀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이 되려면 교육계와 학부모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AI가 상을 받았대라고 하면 학부모님들은 우리 애들 컴퓨터 교육을 시켜야 하나, 뭐 코딩 교육 시켜야 하나 맞아요.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코딩 교육에만 집착하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네.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뭐 노벨상 AI 연구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융합이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컴퓨터 과학뿐만 아니라 수학, 물리학, 화학 이런 것들을 다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만이 정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융합적인 사고 능력 기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네. 또 하나는 비판적 사고력을 강화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아, 비판적 사고력이요? 네, 특히나 지금 쓰이는 생성형 AI는 사실만을 말하지 않거든요. 이건 구조적인 특징인데 헛소리를 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다 보면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인 채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중요한 거는 어떤 결과물을 봤을 때 이게 정말 맞는가 분석하고 평가해서 자신에게 맞게 해석하는 능력 이런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네요. 사실은 AI 하면 코딩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하면은 이제 AI 기술이 인류를 좀 위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제프리 힌턴 교수가
인류가 이런 관련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요. AI와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너무 이제 시장이 초기다 보니 네.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음. 이 정책을 입안을 할 때 인간 중심의 AI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AI가 발전하는 걸 가로막지 않으면서 동시에 인간의 권리들을 잘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균형 잡힌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챗 GPT에서 보실 수 있듯이 하나의 기술이 이제 하나의 국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글로벌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런 규제를 만들 때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약간 머리를 맞대고 국제 표준을 빨리 수립을 하는 이런 노력들이 같이 기울여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 생각에는 오늘의 키워드는 결국에 융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융합적인 사고 꼭 키울 수 있게 뭐 교육도 그렇지만 성인들도 네.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아람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제시카의 굿바이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허유원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